배 사장님께서 월마트의 이 전문가를 영업했대요. 야, 너 저기 창고 관리 잘하지? 월급 많이 줄게. 노하우를 빌렸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프라임 구매를 해보면 프라임 될 수밖에 없어요. JP모건에서는 당신네들이 $100를 내면 아마존에서 $800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JP모건은 아마존의 투자사입니다. 투자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아마존이 굉장히 또 투자 많이 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풀필먼트 물류 이쪽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게 된 겁니까? 쇼핑을 하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쓴다든지 배송 지연이 생긴다든지 배송 추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 오고 있어. 그리고 혹시 이제 반품을 하게 되면 이제 반품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부에다가 맡겼더니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 중에 특히 배송에 대한 부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배송, 물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게 뭐냐면 알리바바는 쇼핑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윈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몇 년 전에 고객은 이제 가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물건이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 더 감동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백 원 차이에 의해서 뭐 이렇게 왜냐면 워낙 저가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배송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건데 초창기에 그런 시스템에 대한 오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이제 배송에 대한 시작이었죠. 그 풀필먼트 센터가 그렇게 되고요. 지금은 거기에 그 풀필먼트 센터의 조가 뭐가 있냐면 You sell it. 넌 팔기만 해. We ship it. 우리는 다 해줄 테니까 해. 내 물건도 배송하고 당신네들 것도 배송해주고 완전히 이게 그래서 매출이 한 20-30%까지 올라왔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창구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기존의 창구는 물건을 쌓아두지만 이거는 뭐 재고에서부터 아니면 선적에서부터 배달에서부터 반품까지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다가 만들어주죠. 거기에 또 로봇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재밌는 히스토리가 뭐냐면 이게 창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이 쌓여 있고 그래서 배 사장님께서 월마트의 이 전문가를 영업했대요. 적진에 또 장수를 야, 너 저기 창고 관리 잘하지? 총괄했지? 너 이제 월급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스템 만들었어요. 노하우를 빌려온 거군요. 야, 노하우를 빌렸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왜요? 저도 그거 보고 약간 그럴 리 있겠다 생각이 뭐냐면 월마트는 오프라인의 상점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사잖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온라인에서 사는 거죠. 연말과 크리스마스와 연초와 뭐 땡스기빙데이 이럴 때 완전히 폭주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물류센터가 엉망이 됐대요. 그거 시스템 만든다. 감당이 안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 아닌가 봐 해가지고 쫓아내고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해서 온라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쓰고 재고에 대한 것도 쓰고 폭주했을 때 그 트래픽에 대한 처리도 쓰고 기계들도 이제 정비하고 자동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월마트 같은 경우야 대충 예측이 가능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연말 되면은 사람 조금 더 고용해서 좀 더 이 정도만 채워놓으면은 카바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 온라인은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뭐 2-3배가 아니라 10배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저히 사람 조금 더 아르바이트 더 쓰고 이걸로 안 되는 거군요. 그 표현에 의하면 아무튼 난장판이었답니다. 풀필먼트 센터. 그렇지.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 들어온 게 뭐 100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의 특별히 세일 기간이 있잖아요. 프라임데이. 맞아요. 물건이 막 2억 개씩 취급이 된대요. 2-3일 동안 뭐 막 100억 달러, 지난해는 뭐 한 80억 달러?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크게 실패를 보고 바꾼 게 이렇게 됐죠. 근데 아마존 이야기 들어보다 보면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물류 회사랑 경쟁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듣고 시스템이 이제 더 좋은 건가요? 경쟁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점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내가 홍 기자님과 이렇게 협업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내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쵸. 저는 다 빨리는 거죠. 서로가 그런 내공 건데. 좋으신 분한테 다 빨리는 거죠. 서로가 그런 건데. 네. UPS나 페덱스 같은 그런 물류 회사들과 이제 그 하다가 프라임 에어도 만들고 프라임 익스프레스도 만들고 지금은 뭐 자율주행 트럭도 만들고 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 거는 외부의 의존도를 이제 줄이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컨트롤 가능한 거. 그다음에 물류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외부에 나가지 않고 내 자체에 사실은 스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본인들 그 한계 한 65%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80%까지 올린다고 하고요. 어쩔 수 없이 기업들과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컨플릭트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 워낙 물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니까 예. 본인 것들만 100%다 한다고 해도 이제 다른 물류 회사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이고, 근데 역으로 진출할 수도 있을까요? 아마존이 나중에 정말 우체국이나 뭐 페덱스처럼 전 세계 배송을 아마존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아마존에 들고 가서 택배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택배 보내. 지금도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마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드론 배송하죠. 네. 그거 30분 이내에 배송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원래 아마존 프라임은 이길 배송이잖아요. 이틀 네. 배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보면 라스트 마일 마지막에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것을 끝없이 자기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30분 배송 말이 돼요? 그다음에 무슨 2시간 배송도 그렇고. 퀵 서비스네요. 퀵 서비스. 예, 그리고 동네 주민들 이용해서 배송하는 것도 있고 네. 굉장히 고객들의 끝 접점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끝없이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다 배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배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고객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물류 같은 거를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집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여쭤보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예를 들어 이거 파인애플 사갖고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원래 보내주고 그랬으면은 내가 파인애플 여기서 사서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줬다고 치면 이제는 전 세계 다 배송이 되니까 그냥 클릭해서 친구한테 보내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물류를 일부러 갖고 오고 있는 거군요. 근데 제가 2014년인가 드론 배송을 할 때 정말 야, 이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죠? 그때 당시에 그게 연말인가 시연을 했어요. 네. 드론을 배 사장님께서 직접 했던 거로 유튜브에 딱 떴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이게 드론 배송이 안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뭐 30분 내에 피자 배달을 하고 뭐 2km 이내는 30분 내에 배송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시연을 했는데 항공법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 도시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저걸 왜 하지? 라고 했는데 세계의 모든 언론에서 아마존을 광고해 줬어요. 그 연말 특수가 생긴 쇼맨십이었군요. 제가 그거 보고 물론 그걸 하려고 했겠지만 진짜 너무 시점이 너무 타이밍이 연말에 그 온라인 쇼핑의 그 특수 물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애플과의 특허 싸움이었잖아요. 특허 싸움 하나 날 때마다 세계 모든 신문은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둘을 같은 그렇죠. 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애플의 대항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언론이 돈 내지 않고 네. 광고를 해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또 아마존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게 이 구독 모델입니다. 예.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네, 프라임이죠. 이 그냥 쇼핑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콘텐츠도 다 붙어 있는 또 구독 모델이잖아요. 예. 진짜 좀 특이한 것 같은데 구독 모델의 약간 대명사로 아마존 프라임이 얘기가 있죠. 좀 나오잖아요. 이전에도 이 구독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좀 있었나요? 구독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도 많았잖아요. 잡지 같은 거요? 잡지도 있었고 뭐 월세도 있었고 그게 사실은 야구르트 아줌마 모델이긴 한데 네. 월 얼마씩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다 구독 모델이죠. 뭐 지금은 젊은 분들이 뭐 화장품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몇천 액만 내면 술을 마음대로 먹으세요 이런 이상한 모델도 있고 코로나만 아니면 구독 모델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좋은 모델이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네. 고객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인터넷 시대의 구독 모델의 시장은 넷플릭스가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DVD가 먼저였나요? 그거를 네. 보내주고 예. 보는. 보내주고 받고 차지 안 하고 딜레이가 돼도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근데 구독 모델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회비를 내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원래 구독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유를 하지 않고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는 내가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경험으로서 대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입으로서 대신하는 거고, 뭐 이런 모델이잖아요. 네. 프라임 모델을 보면 그 프라임 모델이 2005년에 나왔나 그래요. 이렇게 될까라고 했는데 미국에선 그게 됐죠. 왜냐하면 야, 이틀 만에 배송해 줄게 이거 가입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이런 거 너 보고 싶은 대로 봐. 생필품 같은 것들은 뭐 무료로 배송해 줄게. 뭐 아무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야, 이틀 만에 배송해 줄게. 뭐 생필품 같은 거 뭐 공짜로 배송해 줄게. 만화나 콘텐츠 이런 거 공짜로 해 줄게. 그래서 대신에 1년에 119달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내. 20만 원이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낼까? 이런 건데 미국에서는 그게 거의 2억 명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프라임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완전 센세이션한 모델. 야, 이걸 이틀 만에 배송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전자책도 마음대로 보고. 네. 그 음악을 볼 수 있는 게 100만 곡? 막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가입자들이 많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구독 모델의 굉장히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뭐. 제일 고민이 되는 거는 가입비입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았는데 고객이 20만 원을 써버리면 처음에는 남지만 앞에서 남고 뒤에서 망한다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높으면 가입을 가입이 안 하니까 망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적정선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게 예술이라는 거죠. 구독 모델이 원래 77달러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77달러가 나왔냐는 거예요. 사실은 구독 모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게 그거예요. 어떻게 왜 77달러? 왜 77달러지? 그거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계산을 해보셨군요. 계산한 건 아니고 남이 계산을 한 걸 이렇게 봤는데 해보셨군요. 이걸 가지고서 엄청 고민을 했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도 봤겠죠. 네. 그리고 뭐 다른 그 비슷한 그런 구독 모델도 보고 그래서 결론 고객이 아무리 한가해도 78달러 이상 쓰지 못하더라. 다 써봤자 다 아무 열심히 써봤자. 예. 그래서 최소한 1달러 정도는 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냈는데 그게 적중을 한 거죠. 근데 또 고객들한테 알릴 때는 여러분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갑니다.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JP모건에서는 당신네들이 100달러를 내면 아마존에서는 800달러 정도의 가치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계산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당신네들 100달러 내면요 119달러지만 800달러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라고 굉장히 선전하죠. 네. 그럼 고객들은 이제 가입을 하게 당연히 가입합니다. 난 8배 이득.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JP모건은 아마존의 투자사입니다. 아니 뭐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아마존의 가족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강력한 말씀. 아니 이거는 그냥 다큐멘테이션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 나와 있는 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독 모델이 가격을 정하는 게 워낙 예술의 경지에 있는 거라 구독 가격을 잘못 정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건 기업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구독 모델을 잘 하게 되면 기업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이게 또 뭐냐면 과거에는 소유인데 지금은 공유 시대잖아요. 네. 과거에는 소유인데 지금은 가입의 시대로 변했고 시대가 변하면서 구독 모델이 정말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독 모델의 가장 키워드 딱 하나가 있습니다. 큐레이션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구독하지 않아요. 절대. 내게 필요한 것은 구독료를 좀 더 내더라도 합니다.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를 거기서 알려주는 건가요,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큐레이션이죠. 예를 들면 내가 필요 없는 화장품을 한 달에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그거 바르면 피부 트러블 생기고 그러면 네. 근데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그런 것들은 하죠. 만족감을 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적정 시점에 그 고객에게 적정한 물품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입비를 내더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큐레이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고객의 데이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아마존은 어떻게 큐레이션 해주나요? 온라인에서 보면 다들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인터넷에 관련된 책을 뭐 책방에서 샀으면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관련된 책 사신 분들은 모바일 책도 사셨던데요 라고 추천이 들어가죠. 큐레이션 이퀄 추천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기업은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하는 거죠. 이 아마존은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다루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팔 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물건을 배달하는 아까 말씀드린 드론까지 그 다음에 아마존 락커, 아마존의 북스, 뭐 오프라인에 있는 거. 네. 사실은 전체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죠. 아마존 고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는 프라임 고객이 들어가고 비프라임 고객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프라임 고객은 온라인에 자기의 데이터가 있죠. 뭐 어떤 걸 서칭하고 어떤 걸 물건을 보고 그 사람이 오프라인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 앞에 더 오래 서 있었고 물건을 집었다 놨고 왜냐하면 이거 집었다 놨다라는 거는 구매 의사가 있는데 고민하는 뭔가 거죠. 고민을 하는 네.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물건을 사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월마다 매달 10만 원어치 샀으면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이 나타나고 결제에 대한 수단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전부 클라우드에 올라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B프라임 고객이 갔다고 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도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들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만이 결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데이터들이 위에서 쌓인다라고 한번 보세요. 엄청난 데이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합쳐지게 되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아마존. 그래서 그게 추천이 가능한 거죠. 그런 추천이 없으면 지금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아마 약화될 겁니다. 이 큐레이션 추천이라는 게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서비스를 받았을 때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잖아요. 나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데이터를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추천이 가능하다. 그렇죠. 정확하게 추천이 가능한 프라임 고객에게 추천을 해주고 할인을 해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존 프라임 고객은 1년에 평균 구매 비용이 $1,3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프라임 고객은 $700 정도? 반토막이네요. 아,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프라임 고객으로 해서 락인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계속 무엇인가 추천을 해주죠. 그 다음에 물건값을 싸게 해주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게 프라임 이 구매를 해보면 네. 프라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벌써 이렇게 딱 보면 프라임 고객은 $50, 네. 비프라임 고객 $100. 아, 같이 보여줘요? 이렇게? 아니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결제를 해도 당신은 프라임 고객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날라와요. 네. 프라임 고객이기 때문에 할인 $40 됐어요. 아, 영수증에도 써 있고 카드 결제할 때도 점원이 얘기해주고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줘요. 프라임 고객이라서 뭐 얼마 정도. 그러니까 프라임 고객 아니면 완전 바보가 된 느낌. 내가 $50면 살 수 있는 거를 할인율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아마존 북스도 있고 아마존 고도 있고 포스타샵도 있고 홀푸드 마켓에도 있고 뭐 가는 데마다 다 있으니까 하루 쇼핑만 해도 1년의 회비를 건질 수 있을 정도라고 된다고 하면 아니, 누가 그걸 가입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군요. 나는 여기에서 진짜 가입비를 뽑아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직원들의 매뉴얼과 시스템에 다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은 그 가격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뭐 어차피 아마존이 이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손님들에게 원가 이하로 제공해 주진 않겠죠. 그렇죠. 참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이 AWS가 없었으면은 아마존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데이터와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기업이 시대적인 흐름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에 실물을 팔았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팔았고, 그 다음에 다시 에브리띵 스토어로 해서 모든 걸 다 팔고 있지만 결국 오프라인으로 또 O2, O4로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근데 다른 기업들도 다 비슷해요. 실물을 팔았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왔고 모바일 시대가 왔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합쳐지고 결합되는. 있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먼저 한 발을 내딛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기업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 중에 커니고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머징 기술과 코어 기술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기업의 이윤으로 나타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면 그 예로 아마존이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한 기업이죠. 없던 걸 만들어낸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되게 좀 빨리 캐치하고 빨리 나간 것 뿐이죠.
처음에 그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익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결국 R&D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 R&D, 인력, M&A. 예, 인력, M&A. 그럼 두 R&D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고요. 예. M&A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어떻게 M&A 하나요? 꽤 많이 했잖아요. 홀푸드도 인수하고. 전략이 또 따로 있나요? M&A 전략이? M&A도 물론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반영이 된 건데요. 처음에 5년 정도는 M&A가 아니라 정말 올인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네. 하던 기업이죠. 상장을 한 이후에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M&A를 할 때 실물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 아니면 의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동종 쇼핑몰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네. 그런 회사들을 M&A라고요. 그 다음에 이종 쇼핑몰들을 M&A를 하죠. 자기네들이 밟아가는 과정을 지금 M&A 하면서 가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종이라고 하면은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트 관련된 아니면 뭐 식품 관련된 이거는 약간 저 실물이긴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른 그렇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디지털 관련된 회사들을 하고 맵에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관련된 회사들 시대가 가면서 자기 DNA에다가 이제 흡수를 하기 위한 그것도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된 그 다음에 무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든지 3D 맵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하는 이유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을 같이 M&A를 해서 좀 더 빠르게 구현을 하는 거죠. 최근에 들어와서 큰 건 같은 것이 이제 홀푸드 마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죠. 오프라인으로의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오프라인의 거네요. 진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 시장에 대한 진출. 네.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한 8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강자가 없어요. 2, 3%도 누가 이렇게 잡은 그런 회사가 없는데 완전 지금 예, 박터지게 싸우고 아마존이 있군요. 그런 거를 이제 꿈꾸고 있는 거죠. 파이는 큰데 절대 강자가 없으니까 절대 강자도 저 없고 파이 내가 먹겠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홀푸드 마켓 같은 경우는 유기농 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잡은 거죠. 네. 그래서 매출이 떴어요. 아 홀푸드 자체가요? 예, 홀푸드 오. 자체가 매출이 뜨고 순이익도 올라가고. 어. 왜냐면 거기에 또 프라임 고객도 받고 이러니까. 거기서 또 데이터 활용을 하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게 또 배송의 전진 기지로도 쓰이고. 아 그렇다면서요? 예. 네. 제 생각은 또 거기에다가 아마존 고나 아마존 고 그로서리의 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게 자동화되고 로봇 쓰고 뭐 이렇게 저기 아마존 고나 아마존 고 그로서리의 기술을 적용하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키바 로봇을 풀필먼트 센터에다 쓰면 네.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고가 5cm 정도나 10cm 정도 사이에도 물건을 쌓아둘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안 되고 얼마나 차곡차곡 잘. 네. 그러면 창고의 효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또 높은 것도 이렇게 꺼내서 300kg 정도 되는 걸 꺼내서 이렇게 내려놓고 하면 얼마나 효율이 올라가요. 엄청 높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이 배제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편해지느냐? 사람이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키바 로봇이 가져온 거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분류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병력 현상이 생기니까 사람이 더 피곤해져. 아 그래요? 그렇죠. 얘들은 빨리 움직이는데 사람이 해야 될 그러니까. 것들이 쌓이니까 아, 그래서 피로도가 한 4, 5배 정도 오히려.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필먼트 센터 특히나 일하시는 그 노동 환경이 안 좋다는 기사도 좀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얘기할 때 뭐 A, B, C의 시스템이 합쳐지게 되면 A, B, C가 100, 200, 300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그 효율은 100에 맞춰져요. 200, 300이 돼도 100이 병목 현상이 생기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키바 로봇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체 풀필먼트 센터의 효율은 20% 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홀푸드는 거기에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존 그 그로서리가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도 아마 20% 정도의 효율 정도밖에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너무 크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효율은 올라갈 수 있다. 예. 이 성장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좀 미국 안에서 어떻게, 그다음에 디지털로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아마존이 이렇게 시가총액도 높고 뭐 대단한 글로벌 회사다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또 점유율이 높잖아요. 예. 1등 쇼핑몰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한두 뭐 군데가 독일, 아니라고 일본 그러는데 뭐 해가지고 예. 해외 진출 전략 뭐 이런 것도 좀 아마존만의 방법이 있나요? 좀 특이한 방법이 있고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해외 진출 지사를 만들 때 네. 아니면 해외 진출을 해서 그 법인을 만들 때, 그 국가의 법인을 만들 때 일본과 중국 모델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중에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2000년 전에 아마존의 직구 인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행하던 그 직구족. 직구죠. 그러니까 일본에 아마존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직구를 했는데 그게 몇백만 명 됐답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데이터를 걸러 보니까 야, 일본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좋아하네?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돈을 사네? 근데 인원이 얼마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들어가면 최소한 몇백만 명의 고객들은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의 구매 능력은 이 정도, 경제적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좋아해. 이게 다 파악이 됐어요. 들어가기도 전에요. 예, 들어가기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해서 이 정도면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네. 이게 일본이 직접 아마존 재팬을 직접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십몇 년 만에 락텐을 이겼죠. 아, 1등인 건가요? 1등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 쪽에서는 1등이 됐죠. 그게 이제 독일, 영국, 호주 뭐 이런 데가 정말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모든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죠. 두 번째 케이스가 아주 네. 안전 케이스인데 안 된 케이스요. 중국은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중국에 무슨 직구가 있고 뭐 쉽지 않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오픈하는 나라도 아니고. 네. 그러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야 인구가 많은데 안 들어갈 수 아스피린 하나만 팔아도 뭐 15억인데 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들어간 거죠. 약간 아니랬네요. 예. 그래서 데이터 없이 중국은 들어가자라고 해서 세운 게 그냥 들어가긴 좀 찝찝하니 거기 있는 쇼핑몰을 하나 사자. 한 게 요요라고 하는 쇼핑몰입니다. 근데 십몇 년 지났는데 1%도 안 되죠. 아, 점유율이요? 시장적으로. 아니 아마존이 있는지도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있는지 아셨어요? 정확히 몰랐죠. 아 그러니까 그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중국 하면 알리바바죠. 그렇죠. 알리바바, 징동닷컴 네. 뭐 이런 그런데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왜 유지하고 있죠?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끝없는 미련. 미련도 있고.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게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쌓아놓고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면은 승승장구까지 이해가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요요닷컴으로 들어가서 뭐 시간이 좀 지났으면 그래도 데이터가 좀 있을 텐데 왜 안 돼요? 아 그만큼 힘든 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존의 전략이 중국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근데 아마존닷컴에서 가장 헷갈리는 시장은 사실 한국 시장이죠. 그쵸. 이제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게 직구를 보니까 들어갈 것도 될 것 같은데. 직구 엄청 늘어나고 네, 있으니까요. 또 그러자니 한국의 시장이 총알 배송도 있고 가격도 싸고 사업자도 많고 정말 경쟁이 피 터지는 그런 곳이라서 야 이거 들어갔다 중국 꼴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들어온 게 이제 11번가하고 합친 지분을 투자한 정도 이 정도로 지금 간을 보는 거죠. 그 과정까지만 봤을 때는 중국식 모델에 가깝네요. 중국식 데이터도 있고 아니죠. 중국과 일본이 합쳐진 케이스인데 아마존에 있는 분들이 참 헷갈리는 이 시장이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을 담근 게 일본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한 30% 정도만 섞어서 11번가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저희 아마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성장 전략부터 이제 글로벌 전략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11번가 이야기, 국내 이야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소중한 말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오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